정도 시간 좀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생님의 직접인 모습을 내주세요. 외국 기장전 쌤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사회성이나 복지를 위해서 지식인으로서 되게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답답한 점도 많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선생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희망과 열정을 잃지 않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저 같은 졸업에 출신하고 있는 일반인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선생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좀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이. 그죠? 좀 표현을 굉장히 애둘러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세월 돌아가는 게 영 안 좋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참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갈까? 예,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저 같은 이제 먹물들은 책을 보잖아요. 책에서 찾아보려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욕심이 좀 너무 많은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걸 판단하려고 할 때는 내 자신만을 놓고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나 노자 같은 철학자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이 큰 돌을 깨우치셨으면 이 돌을 피셔야지 왜 돌을 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장자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친구야,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도라는 것은 그냥 깨우치고 마는 것이지 펴는 게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펴면 안 됩니까? 했더니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나오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노자 장자가 보기에는 그 공자의 도라는 것은 아주 큰 도적을 만든 큰 도였어요. 그 도를 가지고 2000년 동안 민중을 지배를 했잖아요. 권력자들이. 요즘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 때문에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보니까 이제 오바마의 전쟁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마호메트의 도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도. 그 큰 도를 편 거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그 도를 어떻게 도적질에 이용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천주교 중세기에 세속 권력과 결합해갖고, 마녀사냥, 십자군운동 등등 비롯해서 정말 민중은 고혈을 따는 조직적 범죄를 1000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톨릭 신부님들은 화를 안 내세요.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은 천주교를 개혁하겠다고 혁신하겠다고 만들어진 게 에반겔리시 개신교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 민중을 위한 도구라고 느끼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큰 도적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분이 큰 훌륭한 도를 펴도 그 크고 훌륭한 도를 크고 훌륭한 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것을 비속하게 만들고 그것을 도적질에 이용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인간관,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해요, 저를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대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1789년도요.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와서 1814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25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옛날에 목 잘렸던 왕의 후예들이 다시 왕이 돼요. 혁명으로 쫓겨났던 모든 기득권자들이 다 복귀해요. 그리고 그 다음 1848년, 1870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30년, 60년을 그들이 지배합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과 반혁명의 역사거든요. 요즘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죠? 경제 성장률도 제일 높고 실업률은 제일 낮고 국가도 안정되어 있고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수출도 잘하고 잘 나갑니다. 요새 한국에 아우디, 폭스바겐, 벤베, 메르세데스 이런 독일산 자동차가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FT 시끄러워놓으니까 미국 차는 발도 못 붙이고 다 독일 차가 먹고 있어요. 일본 차도 요즘은 미련하고. 그 독일이 어땠습니까? 그 독일이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혁명이 일어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독일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사회민주당이라는 중도도 합파 정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 결국은 1933년도까지밖에 못 가죠. 15년 후에 나치 체제가 들어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전쟁 희생자와 학살 희생자를 만들어낸 대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반동이었거든요. 이런 역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한 시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2000년도에 그 어려웠을 때 그 IMF 외환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국회에서 미적거리니까 울산 방문한 자리에서 거듭거듭 만들겠다는 의지를 설명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새천년 민주당 다 집합시켜가지고 군기 잡고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거지를 형제복지원에 집어넣었잖아요.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거지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걸 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청소해다가 어디 시설에 집어넣고 거기서 밟아 죽이고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만들었던 그 정권 다음 최초의 정권 개최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안 굶어 죽을 만큼 돈은 줘요. 이 정도의 문명적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나 험한 길을 걸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기요양보험 만들고 기초노령연금 만들고 또 보육비 지원도 그때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김대중 대통령이 1000개 만드시고 노 대통령이 3000개까지 확대하고 그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제자리 걸음하거나 일부 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동이라고 해요. 이 반동 그러면 또 이제 북한에서 쓰는 용어니까 제가 또 좌빨 종북 이럴까봐 그러는데 반동이가 리액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라 레볼루션, 반혁명 이런 거예요. 혁명이라는 학술 용어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은 개혁이었죠. 복지개혁, 민주개혁. 개혁에도 반동이 오는 거예요. 반작용이요. 반동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면 반작용. 그리고 지금 반작용이 진행 중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반작용 혹은 이 반동의 시기, 퇴행의 시기라는 거는 다른 나라가 겪었던 거에 비하면 아주 온건한 거라고 생각해요. 좀 너무하더라고. 현직 대통령을 막 어떤 가금류의 동물에 비유한다던가 그 전에 대통령은 설치류의 어떤 동물에 비유를 했고 이런 걸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심해요. 그런다고 해서 잡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퇴행, 일종의 반작용 또는 반동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 점진적이고 온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도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좌절감을 느끼지 마세요.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멈추고 그렇게 역사는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국가인권위원장을 이상한 인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놨으니까 엉망이 됐으니까 그거는 정권을 바꿔서 또 좋은 사람을 임명하면 돼요. 요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주 보수 일색으로 완전히 갔는데 그거는 퇴임하신 각하하고 현재 계신 각하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음 각하를 바꾸고 또 비슷한 각하를 또 한 번 더 세워서 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바뀌어요. 그때는 좀 더 용감하게 해야 되겠죠.
그 전에 10년은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맨날 조중동 눈치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소신껏 못하는 게 많아요. 다음번에 이제 바꾸게 되면 좀 더 소신껏 해서 사회를 바꿔나가죠. 그렇게 되면 예, 또 괜찮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쭉 가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쭉 가지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뭐 제가 현대사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는데 뭐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될 분들은 안 보시고 안 보셔야 될 분들만 보신다는 게 문제긴 문제인데 예,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예, 몇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겠죠. 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괜찮으리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유시현님 반갑습니다. 지식 소매상으로서의 선생님의 예독자인 초등교사 박재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면의 주제와 동일한 제목의 과제에 선생님이 써서 읽다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손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재능 없는 열정의 비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일에 열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을 나의 일로 선택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능이 있고 없고는 그거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박희성 선수처럼 초기에는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다가 열정의 결실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2년 뒤에 재능을 있고 없음을 섣불리 판단해버린다면 더 크게 잘할 수 있는 나무를 배워버리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선생님의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재능이 좀 일찍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재능이 되게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경기필 지휘자였던 구자범 선생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제 여성 단원을 성희롱했다는 그런 거를 당해서 사직을 작년에 하셨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 아주 천재적이고 유능하고 인기 있는 지휘자가 너무 빡세게 연습을 시키니까 레슨할 시간이 부족, 돈벌이를 하려면 레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불만을 품은 단원들이 사건을 조작해서 예, 인터넷 포털 검색어, 연관 검색어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형사 입건되는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잘리고 나서 시골에 가서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으로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이들 성추행 이런 문제가 많아서 남자 선생을 안 뽑는다 이래서 4군데에 가서 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국내에서 철학과를 나오시고 25살에 독일에 가서 독일 유럽에서 완전 인정받는 지휘자가 된 분이에요. 글도 엄청 잘 쓰시고요. 그런 분인데 경기필만 사표를 낸 게 아니고 그냥 음악계에 사표를 내고 떠나셨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젊은 분이신데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25이 돼서 유학을 갔어요. 음악 유학을. 철학 공부를 하다가.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쓴 글을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모든 소리가 음정으로 들리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어떤 악기의 소리가 음정으로 들리는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굉장히 힘들대요. 어느 연주자 하나라도 약 100분의 1이라도 음정이 틀린 소리를 내면 바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휘자 중에는 절대음감을 가진 지휘자가 있고 적당한 음감을 가진 지휘자가 있고 절대 음감이 없는 지휘자가 있어요. 근데 적당한 음감이나 혹은 절대 음감이 없는 지휘자는 지휘를 잘할 수 있는데 절대 음감을 가지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 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늦게 피셨구나. 이분은 되게 25살이라서 음악을 하러 유학을 가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몇 살 때 언제쯤 어떤 재능이 찾아질지를 모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시도를 해봐야죠. 여러 기회를 가져봐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교육제도나 생활 수준이나 부모들의 관심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웬만한 재능은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책에는 저희 아들 예를 들었는데, 축구에 대한 열정은,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지만, 재능은 이제 동네 축구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비극. 그 아이가 지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2가 된 지금까지 오로지 축구에만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기 학교의 학년 대표가 됐대요. 예. 자기 반의 대표가 된 거는 좀 전에 됐고, 그러더니 엄청 흥분해갖고 일주일 만에 아킬레스건을 다쳐갖고 집에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망의 형이 깠다고 그래요. 최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저희 아들이 쾌장감의 반칙을 저질렀답니다. 요는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가 심하게 했냐 했더니 자기 팀 주장이 절대 슈팅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서 상대방 자기가 오른쪽 수비수인데 상대방 왼쪽 공격수들의 모든 슈팅을 다 봉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는 무릎팍이 대건다리 동전 4배 크기로 까졌고요. 오른쪽은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지금 기수 중입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저도 담임 선생님이 축구를 엄청 애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동적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그만 애가 좀 하니까 그렇겠지. 혹시 모르죠. 고등학생 돼가지고 엄청 뭐 이영표 선수나 뭐 박지성 선수처럼 할지 그러면 축구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 수 있고 어떤 재능은 금방 알 수 있고요. 어떤 재능은 어떤 신체의 발달이라든가 근육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찍 닫아버리지는 말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좀 주고 스스로 이제 해보도록 하는 거. 좀 해보면 알잖아요. 금방. 바둑교실 보내보면 일주일만 보내보면 알아요. 기재가 있는지 아닌지. 그 대충 알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주고 좀이라도 좀 아이가 열정을 보이고 재능이 좀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런 복수의 대안이 있을 때는 그것도 유지해 나가는 거 이런 정도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선언문이라는 걸 써봤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아무도 안 써줘가지고 제가 대의원의 의장인데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준 과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재능이 좀 있었나 봐. 그렇게 된 경우라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셨나요?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40대 40살 넘어서 등단을 하셨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 그런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지나보니까 선생님께서 2016년도 신선전에 유럽으로 기술활동 하신다고 봤습니다. 어떤 기술활동을 하신다고 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대한민국 한계 있는 것도 저는 참 기뻐요. 예. 그것은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된 책, 소아시스템의 26세기 가보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늘 정치사건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찌개를 속하겠지만 그분이요. 오해의 여지가 없이 말씀하세요. 본인 나라에 사업을 아시는 분은 아니어서 직접 저한테는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인터넷 언론에서 제가 2006년 총선 앞두고 2월 달에 유럽에, 5년 계약으로 유럽에 간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안 가요.
아니, 그 기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향후에 집필 계획을 쭉 세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이제 금년에는 내년 봄까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좀 길게 봐서 이제 세계 도시 기행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쓰고 싶어서 어디 출판사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런 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아니, 뭐 잠깐 갔다 오는 거지. 그 기행문 쓴다고 가서 5년을 삽니까? 아니, 여기 놔두고 왜 가요? 여기 있으면서 한 보름 갔다 오고, 한 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한국이 좋아요. 나가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불편해요. 그냥 꼭 무슨 그런데 넓은 데 나가야 행복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토마 피케티에 관한 거는 이제 그 노예전의 정치 카페 오늘 업데이트된데,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넘게 정태인 원장하고 둘이서 진중권 교수하고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 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소득 분배의, 부의 분배, 소득 분배의 불균등 또는 불평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있다는 거 다 알죠, 그죠? 다 알지만, 얼마나 불평등한지, 어떻게 불평등한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뭐 5천만 명이 사는데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인류 역사 내내 소득 분배는 언제나 극도로 불평등했대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올 때까지, 20세기 들어올 때까지도 거의 상위 1%가 모든 부의 60% 이상을 가지는, 상위 10%가 사회의 모든 부의 90% 이상을 가지는, 그리고 하위계층, 하위소득계층 절반은 아무것도 못 가진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았대요, 인간이. 살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격차가 막 줄어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득과 부가 덜 불평등하게 나눠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20세기. 20세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세기고요.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그렇게 부의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었다는 거, 그게 이제 두 차례 세계대전의 영향,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산업국가들이 도입한 소득세, 누진소득세, 노동조합이 강화되고 교섭력이 커진 거, 이런 등등의 요인이 몰려서 작용을 하면서 20세기 전반기에 그것이 굉장히 호전되었다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1900년대 초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과 서유럽 통틀었어요.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은 한국의 자료를 갖다가 이제 넣을 수 있게 피케티라는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에 엑셀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 연구자들이 자기 나라의 데이터를 피케티가 만든 그 양식에 따라서 엑셀에 넣고 돌리면 그게 다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교수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잠정 추정치로는 되게 서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심한 걸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그쪽이 5, 6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나오면 우리는 7 이렇게 나오는 거.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건데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부와 소득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나눠지는 시대를 살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쭉 개선되어서 불평등도가 낮아졌다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50년 동안에 다시 100년 전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유크입니다. 이제 이거를 각종 소득세, 상속세, 아주 관련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15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 지루한 작업을요.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 산업국에 대해서. 무려 15년간 그 통계 작업을 한 끝에 분배 상태가 그렇게 변해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지금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그 원인이 뭔지,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드는지, 그럼 그때는 왜 내려왔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가지 않고 좀 더 완화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 피케티의 여러 설명과 제안을 담은 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책 내용을 요약한 것은 프롤로그, 서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 사람은 책 많이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서장 50페이지만 읽어보면 그 책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750쪽에 이르는 본편, 그 각주까지, 그걸 왜 보냐 하면, 이제 그 논증의 과정이 되게 아름다워요. 제가 느끼기엔. 아주 그 찰스 다윈이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에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논증하기 위해서 먼저 한 게 사육동물의 진화에 관한 거였어요. 자연 상태에서 벌어지는 건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닭, 오리, 무슨 말, 소, 양, 개 이런 거 특히 개예요. 짧은 기간에 계속 감체례가 생겨날 수 있는 이 사육동물의 진화에 대해서 이게 인위선택이었거든요. 인위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연선택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게 이제 고수의 대가의 논증 방식이거든요. 그 아담 스미스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하여튼 이 옛날의 아주 수준 높은 학자들은 대부분 지식인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논증 방법을 썼습니다. 수학이 경제학을 잡아먹기 전까지요. 경제학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 수학은 없습니다. 이 책은. 수학은 없고 몇 개의 항등식, 2개, 3개의 항등식이 나오는 정도고 그 항등식은 되게 산수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항등식이고 그런 거여서 이제 일반 지식인 사회에서 읽을 만한 책이고요. 읽을 만한 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논증 과정이 좀 미학적으로 좀 이뻐요. 저는 토마 피케티라는 이 젊은 학자를 보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그냥 경제도 좀 알고 싶고 경제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글도 좀 더 잘 쓰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사서 일주일 안에 읽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읽어보면 맛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이제 그 옛날에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 아담 스미스라든가 또는 멜더스라든가 또는 도스타인 베블렌이라든가 헨리 조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책을 썼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이게 한 150년 전, 200년 전의 어떤 철학자가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출판사에서 저보고 수천사를 원래 써달라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었고요. 제가 쓸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책이 출간된 직후에 열렸던 좌담회에도 좀 나와달라 그러는데 제가 나는 거기 수준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고, 그리고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책을 읽어보고 나서, 괜찮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그리고, 대단한 학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사람 우리나라 잘 모르죠. 피케티 주장은 한국 학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관해서는 한국의 학자들이 이 작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소득세하고 상속세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작업을 좀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피케티가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이 사람이 역사학에 관심이 많고요.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보니까 고전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사상사의 여러 고전들을 다 소화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고 그 역사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고요. 통계도 잘 다루고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쓰기에는 경제통계에는 역사학자들이 못 다루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자가 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통계학을 잘 못 다루면 이 데이터를 잘 못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통계학 전문가나 수학적인 방법론 전문가들은 역사인식이 없어서 이걸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재능이 모이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22살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미국 경제학자들 제일 좋다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거기 경제학부 그 연구교수로 3년 가 있으면서 시시해서 돌아와 버린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이 그런 재능들이 한 자연인 속에 모였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학문적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열정의 뒷받침을 받았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책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냥 좋은 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청년인데요. 앞전에 여성 두 분과 팬이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사회 청년생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여도 없고, 또 사회적인 시선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뭔가 너가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해라. 너가 시작하는 일이라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싫다도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아니면 싫다고 좀 돈이 된다든지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앞에 막 사회에 이제 급발을 내리는 소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젊었을 때 많이 겪게 되는 갈등 상황 같아요. 예. 답은 없죠.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저것도 하나의 인생이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접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하고 싶다는 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할 때 밥 먹고 살 수 있나? 그거를 보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마음은 다 같아요. 부모님 마음은 아들이, 딸이 안전하고, 안정된 가운데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제 딸이나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요, 저희 딸이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이제 울산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집에서. 울산을 왜 갔는데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아저씨들 싸움 하는데 밖에 응원하러 갔다 왔대요. 그래서 밖에서 니네 뭐 했는데 공장 안에서는 아저씨들 있고 했더니 밖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응원 문자 날리고 이제 선납할 만들어 소리 내주고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근데 그 아저씨 아들 딸들도 거기 왔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래요. 아마 자기 아들 딸이 공부 안 하고 거기 왔으면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 그럴 거다 그 아저씨들. 제가 그랬어요. 퉁명스럽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네 집 딸이, 네 집 아들이 대학생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나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 가서 비정규직 실패해라 지금 이제 법원에서 전부 다 불법 파견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이런 거 외치고 있으면 기특하다 그러겠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네. 다 자기 스펙 갖고 자기 취직하기 바쁜데 취일도 아닌데 울산까지 와가지고 별로 힘도 없는 것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특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가 있으면 은근히 열받아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 딸들도 거기 없거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불합리하죠. 제가 그러면서 나머지 딸이 그랬다 그러면 기특하다 그럴 텐데 우리 딸이 그랬다 그러니 부화가 안 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일반론으로는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부모가 돼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요.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강제하는 거다,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부모님께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 또 우리 아들이 안정된 가운데에 평화롭게 평온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해야죠.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밥 못 먹으면 민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이걸로도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하고는 싶은데 이걸로 밥 먹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그건 취미로만 해야 돼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고요. 그냥 낚시나 축구로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면서 낚시나 축구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여하튼 부모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 액면과는 좀 다른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본인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꼭 성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어느 쪽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요. 나중에 그 선택에 대한 평가도 본인이 해야 돼요. 남들은 못 해줘요. 나중에 제가 20대 때 썼던 기준에 따르면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혹은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걸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만약 내가 다 살고 죽을 때가 되어서 이때의 이 선택을 되돌아볼 때 미리 그때가 돼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잘했네 이럴 것 같으면 하고 그거 하지 말 걸 그랬어. 너무 부끄러워 라고 느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수상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드릴게요. 네, 다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깊이 있는 강의 잘 들었고요. 직접 만나니까 일상으로 배우시고 특히 사실과 생각을 해서 강의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인쇄를 해봤는데 유시민 선생님에 대해서 동영상 인쇄를 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무슨 100% 토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동영 선생님은 엄청 알지만 조동영 선생님하고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 그리고 성어른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차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있는데 조동영 선생님이 열린우리랑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유시민 선생님한테 그 여기는 유시민 의원님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배가 우리 유 선생님이 갑자기 통화 표정 짓거나 송동현 선생님한테 제가 송동현 의장님께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수업을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동현 선생님은 호감만 필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서 맞받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 송동현 선생님이 말을 어떻게 유시민 의원님을 당했으니까 이런 장면을 들어가는데 제가 신나오라 하는 거하면 그래서 성명상에 대해서 기억나신다면은 간단한 성명과 함께 여기는 이제 우리 강주 시민들이 유 선생님이 10년, 11년 정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그 동영상 후보가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동영상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인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인성이나 신뢰 이런 것은 직접 투표를 하니까 채점이 하니까 우리가 알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 선생님이 11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진짜 역대로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치인은 누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에 하려고 하면 말씀을 돌아서야 됩니다. 그냥 말려서 이런 정치인들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동영 그때 이제 다 경선 후보 시절이었는데 100분 토론 맞아요. 서가지고 하는데 서로 좀 날카로울 때였죠. 날카로울 때였고 그것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상당히 감정적인 토론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순전히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저는 열린우리당을 없애고 또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걸 반대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거에 지더라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그냥 계속 밀고 갑시다. 이번 선거는 보니까 어차피 이명박 씨가 될 것 같다.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나는데 이게 무슨 수로 엎을 거냐. 그러니 선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는 거니 질 때 차라리 멋지게 치자. 우리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도 정당혁신도 했고 하니까 이 당을 계속 키워나갑시다. 이런 입장이었고 정동영 의장은 이제 본인이 당을 창당한 주역이고 당 의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을 먼저 탈당해가지고 결국은 남은 탄핵을 했던 민주당하고 합치는 구조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입하는 과정에 서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뭐 정동영 후보가 유시민 후보는 뭐 대통합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나는 그거 반대예요. 근데 그럼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래서 아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내 힘으로 못 막으니까 여기 따라와서 여기서라도 해보려고 온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고 뭐 그렇게 열린우리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가 없는 거다. 이 점을 좀 이제 저는 친노니까 또 이제 강조했던 거고 이 감정적인 대립이죠. 다분히 절반은 감정적인 거고 절반은 노선에 관련된 거였는데 여하튼 그것이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또 선거라는 걸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일부 섞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근데 총체적으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제가 했던 정치를 돌아봐요, 저는. 내가 왜 그런 정치를 했던가?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던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제 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자세히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대권 도전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알긴 아는데 답은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정치에 모든 것을 다 걸지를 않았어요. 제 인생을요. 국회의원 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만 하고 이제 글 쓰는 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내심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도 등장할 때 요란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 왼팔이니 오른팔이니 그런 말을 듣고 이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마지못해 끌려가는 상황에 끌려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뭐 되게 그 정도 자세로 정치에 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정치에 내 인생의 형태를 그렸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되겠죠. 함부로 되겠다는 게 뭐 누구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제 의견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통 국회의원이 그러면 소신이 있다고 그러지만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얘기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만한 게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나는 뭐 내 남편도 아니니까 난 대통령 측근도 아니고 사실 측근이 아니었거든요. 측근 모임에 간 적도 없고 그냥 저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또 굉장히 예우를 하셨어요. 저한테 반말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옛날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고 측근 모임에 저를 부른 적도 없고요. 저를 만날 때는 언제나 따로 만났고 가끔 자주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되게 만나면 저한테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는
이게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면 그거 괜찮겠습니다.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관계였지 제가 무슨 측근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교만해 보이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뭐 딴 분들이 저보고 싸가지 없다 그러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해서는 정치가 안 바뀐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제1야당의 혁신을 도모하려면 강력한 3등을 만들지 않으면 저 당은 절대 혁신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강한 3등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치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결국 다 실패로 끝났고 그것이 저 혼자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 어찌 보면 강력한 제3당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가진 한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정당 정치인으로서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보다는 저는 정동영 의장도 화석회장 선배라고 그러지만 욕심이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너무 철없이 행동했다. 말하자면 어떤 제가 객관적으로 부여받은 과제라든가 어떤 대중의 저에 대한 기대나 요구 이런 것을 진지하게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거에 나가서 매번 그렇게 지는 거 아니었느냐. 그리고 선거에 이렇게 몇 번 졌으면 되게 대중의 판단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정치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을 걸었으면 떨어지고 해도 또 도전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고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지. 그리고 이 정치인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에 내 인생의 상태를 걸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언제나 글 쓰는 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마음이 저의 정계 은퇴를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많이 그랬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이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래도 나도 한 시기에 열심히 살았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어찌고 살다 보니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살다 보니 그래도 장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시켜달라 그래서 부탁드려서 했고 그리고 되게 이제 국회의원 5년 장관 1년 반을 하면서 제가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면 이제 5년간 월급 받았으니까 제가 국가에서 한 6억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60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했지 않을까. 내가 이제 돈으로 치면 그 정도 월급값은 했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제가 월급은 60개월 했으니까 지금 한 6억 원 썼네요. 그죠? 근데 사실 국회의원을 안 하고 정치를 안 하고 그냥 글을 썼으면 돈은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속으로 하면서 그래도 연봉값은 했다 내가 정치하면서 그 정도 작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역할은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한번 쓰인 사람이고 그 정도 쓰였으면 쓰일 만큼 쓰였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바둑돌은 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장기가 한 판이 끝났으면 말들이 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에 들어가야 될 말이 지 아직 안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한 해에 돌아다니면 그 다음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한 시기에 열심히 했고 기대를 받았고 유명해졌고 그런 가운데 소신껏 해서 실패했으면 이제 내가 뛴 이 게임은 한 판이 끝났다. 이제 다음 게임은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어떻게 살던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자기
가지 방식이 생겼을까요? 네, 의미 있는 방식, 모든 방식을 정말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시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유시민 선생님께